자, 문제 11번부터 20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11번입니다. 자, 다음 중 계속기록법, 실질재고조사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계속기록법은 매출 매입을 모두 기록하여 기말에는 매출과 매입 수량을 장부상 수량으로만 보고하여 결정한다. 맞습니다. 계속기록법은요, 내가 이렇게 이제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이제 컴퓨터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이렇게 이제 사무실에 이제 컴퓨터가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딱 입고된 수량을 딱 이제 거래명세표를 딱 들고 가요. 그러면 작성을 하죠. 엑셀에다가 작성을 해요. 그 다음에 출고에 대해서 거래명세표가 있으면은 출고 거래명세표를 현장에서 이제 출고했다는 거 그걸 딱 이제 보내죠. 우리가 작성해서 보내는 경우가 있고, 그럼 입고 출고만 이렇게 딱 기록을 해놔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그러면은 12월 말자 됐어요. 그러면은 기말 수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보고 파악하는 거예요. 확정 이렇게. 근데 이거는 수량이 적을 땐 해요. 근데 수량이 많을 때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장부상 수량만 보고 결정하는 게 맞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실질재고조사법 매출은 기록하진 않습니다. 매입은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 시 재고조사를 하여 결정을 하고 매출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출은 기록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매입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결정을 해서 매출 수량을 파악하는데, 똑같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책상에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매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고되었다는 거래 명세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입력을 해 놓습니다. 그런데 출고는 그냥 신경 안 써요. 입력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말일이 됐어요. 12월 말자 되면은 사람이 이제 직접 가가지고, 뭐 경리부가 직접 하는 뭐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 계시는 분한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현장에 계시는 분한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저 재고 파악 좀요. 이렇게 하면은 재고 오케이 알겠어요 해가지고 딱 그 A4 용지를 딱 이렇게 딱 주면서 여기에 딱 이제 다시 넘겨주는 거죠. 야 기말 재고 남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케이 해가지고 이렇게 딱 주고받고 이제 딱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실질재고조사법이고, 이분이 이제 또 하는 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 안에 있는 이 재고들을 이제 수량으로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근데 대략 다 맞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또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고, 그래서 어림 잡아서 또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100% 정확하진 않아요. 진짜 실무에서 하다 보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는 게 실사법이고요. 그래서 입고 기록은 하는데 출고 기록은 안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입고 기록은 하는데 출고 기록은 안 하니 기말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량을 파악을 해서 이제 출고 수량을 확정짓는 방법입니다. 이게 실질재고 조사법입니다. 그래서 2번에 해당하는 부분에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다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계속기록법의 장점으로는 편리하며 매우 정확하지만 단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거는 자체가 다 틀렸죠. 그 계속기록법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소량일 때는 그래도 적용이 되지만, 특히 이제 중량이라든지 아니면 대량으로 이렇게 좀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계속기록법 못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사법을 주로 많이 쓰고요. 그래서 매우 정확하지만 이러면 틀려요. 왜냐면은 이게 누가 가져가도 모르는데 실제 매출 수량은 맞을까요? 과연? 안 맞을걸요. 단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틀렸죠. 이게 단점 투성이가 많아요. 그래서 계속기록법은 웬만한 회사는 안 쓰고 이제 일부 회사들만 계속기록법을 씁니다. 그렇다고 안 쓰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4번. 실질재고조사법 장점으로는 계속기록법보다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며, 왜냐면은 직접 아까 봤을 때 새알려 본다고 했잖아요. 새알려 보는 거고, 단점은 도난, 파손, 부패 등에 인한 재고는 파악이 어렵다는 부분이 있다. 왜냐면은 직접 새알려 보고 이 수량만큼 이제 기말 재고액을 확정시켜주는 이제 그런 게 있다 보니 도난, 파손, 부패 등으로 인한 재고는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실사는 해본 적은 있지만 사실상 도난, 파손, 부패 같은 경우에는 좀 찾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의 그 단점을 보완을 하는 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혼합법을 진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오차범위는 있긴 한데 오차범위는 허용한다고 치고 얼추 다 맞는 경우에서는 도난, 파손, 부패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4번에 대한 부분은 맞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에 옳지 않은 거 몇 번이에요? 그렇죠.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12번입니다. 다음 기말재고 자산에 대하여 올바르게 설명하는 것은 입니다. 자, 1번 한번 봅시다. 선적지 인도조건. 결산시 매입자 기준으로 도착하지 못한 미차품에 대해서는 매출자가 포함해야 한다. 자, 올바르게 설명하는 거예요. 선적지 인도조건은요, shipping FOB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매입자 기준 맞습니다. 매입자 기준 맞고, 기말재고액에 대해서도 매입자가 다 포함을 시켜줘야 돼요. 우리는 물건을 구입했으니 12월 말에 도착하지 않은 것도 우리 재고에 다 포함시켜야 됩니다. 라는 의미가 선적지 인도조건의 의미가 되고요. 그럼 도착지 인도조건. 자, 한번 봅시다. 결산시 매출자 기준으로 도착하지 못한 미차품에 대해서 매입자가 포함한다. 아니에요. 도착지 인도 조건은 고객님이 물건이 도착할 때까지는 우리가 그 재고를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매출자 재고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둘 개 다. 그러니까 기준은 다 똑같이 들어가면 돼요. 근데 이제 위치가 바뀐 거죠. 자, 그 다음 3번. 재고자산 감모 손실. 도난, 파손, 부패 등으로 인한 정상적인 감모는 매출원가에 포함하며 비정상 감모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죠. 정상 감모는 이제 사람이 이제 관리할 수가 없는 뭐 자연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원가에 포함을 시키는 수밖에 없지만, 비정상 감모인 경우에는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 처리 방법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재고자산 감모 재고자산 평가 손실입니다. 시가 금액이 원가 금액만큼 하락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보다 원가 금액이 더 큰 경우로 의미를 합니다. 이때 이거는 저가법으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가 손실 여기까지 맞는데 그 차익 금액을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처리하며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할까요? 기본서에 보면은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뭘 처리하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이용을 해서 이거를 매출원가에 포함시켜버립니다. 근데 만약에 회복하는 경우에는 매출원가에서 차감시켜버려요. 대신 잔고금액은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4번에 대한 부분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13번입니다. 다음 문제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무엇입니까? 자, 1년 이상 투자할 목적이 있는 주식이다. 자, 여기서 유가증권이라고 하면은 세 가지를 딱 이제 줄여봐요. 단기매매증권, 그 다음 매도가는 증권, 만기보유증권 이렇게. 자, 1년 이상 투자할 목적이 있는 주식이라 하면 1년 이상은 단기 매매 증권에 해당 사항이 없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또는 만기 보유 증권으로 범위가 2개로 줄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채를 만기일까지 적극적인 보유 의도가 없다. 적극적인 보유 의도가 있으면은 만기 보유 증권인데 없다면은 매도가는 증권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유 의도가 없다 라고 되어 있으니 매도가는 증권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죠. 그 다음 세 번째, 결산시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이거는 단기매매 증권, 매도가는 증권인데 1년 이상 투자할 목적이니 매도가는 증권의 평가가 맞고요. 평가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을 처리한다. 자본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매도가는 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1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14번입니다. 다음 문제에서 주식회사 JB가 취득한 건물의 취득 원가는 얼마인가? 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영업 목적으로 구입한 건물 2천만원. 건물의 취등록세 100만원. 그 두 개 합치면 2,100만원. 그냥 부동산 등기 및 중개수수료 20만원. 이건 부대비용 포함. 건물의 화재보험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별도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이거는 구입 시 이제 그 부대비용이 아니고 이제 취득하고 나서 이제 보험료를 따로 들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건물 화재보험료는 의무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려면 들고 말려 마라 뭐 이런 의미니 비용으로 처리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건물의 시등원가 얼마예요? 2,12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15번입니다. 다음 내용에서 개발비에 대한 취득 관련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유진입니다. 연구 관련에 대한 것도 개발에 성공한 경우 개발비로 포함하여야 합니다. 연구 관련된 거는 연구비죠, 말 그대로. 연구비는 어떻게 이렇게 처리해야 돼요? 그렇죠. 이건 자산 처리 못하죠. 뭐예요? 비용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1번에는 포함해야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틀렸죠. 그 다음 석재. 개발비는 개발 단계에서만 해당하며 개발 성공 시 관련 자산을 포함하여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의 인식 요건이 충족될 때는 개발비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비용으로 딱 처리하지 않습니다. 개발 실패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비용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강석. 개발비로 처리하는 경우 취득 시 부대비용 포함하지 않고 별도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렇죠. 개발비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취득 시 부대비용은 포함하지 않는 게 맞아요. 아니죠. 틀렸죠. 취득 시 부대비용 포함해야 되죠. 포함하고 별도 비용으로 처리 안 하고 뭐예요? 개발비 포함시키는 거죠. 오유, 이거 한 번 더 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자, 아니죠. 그 다음 4번 재화입니다. 개발비는 무형자산이 아닌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한다. 이건 비용이 아니죠. 개발비 자체가 자산인데. 특히 개발비를 비용으로 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비용 아니고 자산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에 옳은 거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16번입니다. 다음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1번입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회계 처리 시 간접비로 처리하며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처리한다. 맞죠? 간접법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2번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회계 처리 시 직접법으로 처리하며 해당 무형자산에 직접 처리한다. 뭐 이거는 뭐 직접법도 되고 간접법도 되긴 해요. 그 다음에 3번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 비례법 등 합리적인 감가상각 방법에 의해 처리할 수 있다. 뭐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 비례법. 오, 그래, 합리적인 방법. 오케이, 가능하다 이 뜻인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오직 정액법만 사용 가능하며 상각기간은 최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건 다 틀렸어요. 어디서 틀렸냐? 감가상각 방법은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뭐 정액법도 되고 정률법도 되고 그 다음에 강산업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 비례법도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내가 이거를 합리적으로 이거를 못 정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정액법만 사용하는 거죠. 이거를 반대로 알아두시면 안 돼요. 그리고 상각기간은 최대 20년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는 그게 이제 법령에 정해진 기간을 이제 막 20년 초과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기간은 이제 적용하면 돼요. 근데 그런 기간 정해진 거는 적용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최대 20년 초과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만약에 법령에 정해진 기간이 이거를 50년 동안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예를 들어서 기름에 시추 걸릴 건 있잖아요. 기름 시추 걸릴 거 이렇게 땅 뚫어가지고 쓰는 거 5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50년 쓰면 돼요. 법적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웬만해서는 20년 초과를 못한다라는 의미가 되고, 무조건 이 법령에 정해진 기간에서 포함해서 20년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대한 얘기는 옳지 않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17번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매출원가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자, 매출원가입니다. 자, 기초상품 재고에 단기총 매입액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매출원가 찾는 거예요. 매출원가는요, 일단 산식을 먼저 적고 시작을 해야 돼요. 어떻게 냐면은 기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총 매입액이에요, 단기 순 매입액이에요? 그렇죠, 단기 순 매입액이죠. 빼기 기말 재고액 이렇게 됩니다. 이때 단기 순 매입액은요, 애누리, 환출, 그 다음에 매입 할인 이 세 개를 다 빼줘야 됩니다. 그리고 부대 비용 다 포함시켜줘야 돼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산식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이렇게 되죠. 매입 할인, 매입 애누리 및 환출, 그 다음에 매출 할인과 매출 애누리는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여기서 착각하기 쉬운데 매출은 매출 따로예요. 여기서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품 운임 더해주면 돼요. 기말 재고액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산식대로 해가지고 계산기를 딱 넣어주면 돼요. 자, 80만원 더해주고, 다시 280만원에서 매입 할인 2만원 빼고, 매출 애누리비 환출 빼고, 그 다음 매입 운임 20만원 넣어주고 297만원, 그 다음에 기초상품 재고액 더해주면은 판매 가능한 금액이 377만원이 되고요. 거기에 기말 재고에 100만원 빼면은 매출원가 얼마예요? 277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18번입니다. 다음 해당하는 비유동 부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비유동 부채라는 문제는요, 2022년도에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비유동 부채는요, 이 네 가지를 잘 해주시면 됩니다. 사장, 퇴임입니다. 자, 사자는요, 사채, 그 다음에 장기 차입금, 그 다음에 퇴직급여, 8글자죠, 충당부채, 그 다음에 임은 임대 보증금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장기성 매입 채무, 그 다음에 장기 미수 장기 미지급금 이런 개정 과목이 있는데 그런 개정 과목은 쓰진 않고요. 그래서 대체로 대표적인 개정 과목이 비유동 부채를 이제 설명하자면은 이 네 가지를 위주로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 퇴임으로 이제 많이 설명을 하고요. 자, 그래서 비유동 부채를 계산하면 얼마냐? 자, 이에 해당하는 거 사장 퇴임만 이제 생각하면 되죠. 어디 있어요? 임대보증금 있고, 그 다음에 장기 차입금 있고, 사채하고 임대보증금은 있고,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없죠. 여기 퇴직급여만 돼 있어요. 없죠. 그래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하는 거 한번 보충해 보도록 할까요? 외상매입금은 뭐예요? 유동부채죠. 그렇죠. 미지급금도 유동부채입니다. 단기 차입금은 유동부채죠. 퇴직급여는 뭐예요? 비용이죠. 임대보증금 아까 있고, 임차보증금 뭐예요? 기타 비유동자산. 그 다음 유동선 장기부채 뭐예요? 유동부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이제 비유동부채는 얼마? 300만원 이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사채에 대하여 할인 발행, 할증 발행, 액면 발행에 대하여 올바르게 설명하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 진화입니다. 액면 발행은 사채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이 같은 경우를 의미한다. 이거는 이제 같은 경우에는 액면 발행이 맞죠. 그 다음에 원미. 할인 발행은 사채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 중 시장 이자율이 더 높은 경우를 해당한다. 그러니까 할인 발행은 시장 이자율이 더 높은 경우, 그러니까 금리가 좀 높은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할인 발행으로 보시는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소연.
할증 발행은 사채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 중 액면 이자율이 더 높은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약간 신뢰성이 높은, 그러니까 신용도가 높으신 분들이 이제 이자율이 좀 낮은 경우를 의미를 하죠. 그래서 해당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틀렸습니다. 자, 할증 발행인 경우 이자 비용은 상각할 때마다 증가하진 않고요. 상각할 때마다 감소하게 됩니다. 할증 발행은. 그래서 할인 발행은 증가를 하는데 할증 발행은 감소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은 설명은 몇 번이에요? 영어에 대한 얘기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19번의 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0번입니다. 다음은 사채의 취득, 상각, 상환에 의하여 회계 처리할 때 옳은 것은? 취득 이제 했을 때 사채는 무조건 액면금액으로 처리를 하죠. 자, 맞습니다. 상각, 유효이자율법은 사채를 이렇게 해서 조정하는 게 아니고 이자는 이자대로 따로 주는 거죠. 그래서 사채를 처리하지 않고 현금으로 처리하죠. 이렇게 처리하죠.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만기상환입니다. 만기상환인 경우에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서 뭐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액면금액에 있는 이 사채를 이제 제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 할증 발행, 보통 예금,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사채. 할증 발행은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사채가 예를 들어서 200원이라는 기준점을 잡으면은 할증 발행인 경우에는 230원이거든요. 그럼 회계 처리를 할 때 사채를 액면 금액이 200원을 보고 돈 받는 금액이 230원이라고 쳐요. 그럼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차변이 있어야 돼요? 대변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대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 대변에 30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할인 발행일 때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고요. 할증 발행은 대변에 들어가야 되는 계정 과목으로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에 옳은 거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